풍제사 이순신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1597년 2월 26일 한산도에 왕명을 실행하는 선전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순신은 관직을 잃고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월 13일 선조는 비만기를 내려 이순신의 죄목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조정을 기망하여 군주를 무시한 죄. 둘째, 적을 놓아주고 토벌하지 않아 국가를 저버린 죄. 셋째,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모함하여 방자한 죄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조정을 기망하여 군주를 무시한 죄. 이것은 부산 외형 방화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597년 1월 1일 이순신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거제현령 안위 등 5명이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 불을 질렀다는 보고서였죠. 보고에 따르면 적선 20여 척, 가옥 1,000채, 군량 26,000석이 불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유재란 직전의 최대 성과 아닐까요? 그런데 다음날 상반되는 장계가 도착합니다. 이조자랑 김신국이 보낸 보고서인데요. 그 글에는 이원익의 군관이 불을 낸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군관은 통신사 일행을 수행하다가 화재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공으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 27일 선조가 어전회의에서 한 언급을 보면 부산을 불태운 사람은 안위인데 이순신이 자신의 공로로 둔갑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순신이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공적을 보고한 것을 공명심에 사로잡혀 부하의 공을 빼앗은 것으로 착각하고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적을 놓아주고 토벌하지 않아 국가를 저버린 죄입니다. 이 사건은 유명하죠. 가토 기요마사의 도해, 요시라의 반간계, 이순신의 항명 등으로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통설은 이렇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인 요시라가 조선군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시라가 와서 하는 말이 1월에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올 텐데 때에 맞춰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그를 잡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조선 조정은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에게 바다에서 적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토는 아무 저항 없이 바다를 건너왔고 조정은 발칵 뒤집혀서 이순신을 압송해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이순신은 이때 출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1월 19일 실록에 적힌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장계를 봅시다. 이달 11일에 요시라가 나와서 말하기를 1월 4일 기요마사가 대마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요마사는 1월 13일에 서생포로 건너왔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도해를 저지한다는 전략은 순전히 요시라의 첩보에만 의존했고 애초에 성공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원익의 장계를 연구한 글에 따르면 수군 전력은 상시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수군 역시 피폐해졌고 한산도에 상시 주둔하는 병력은 당시 약소했다는 것이었죠.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그럼에도 이순신은 왕명에 따라 늦게나마 부산으로 진격했습니다. 2월 10일 장문포에서 수군은 전선 63척을 이끌고 부산포로 진격해 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군 규모가 적어서 12일에 회항에서 가덕도에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의 일본군들이 나무배는 초동을 죽이고 5명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순신과 김응선은 가덕도로 진군해 적들과 교전했습니다. 원균이 사후에 올린 장계를 보면 조선 수군이 적잖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신이 직접 쓴 장계나 일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진상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모함하여 방자한 죄. 여기서 남의 공을 가로챈 것은 위에서 언급한 부산 외형 방화 사건으로 보입니다. 남을 모함했다는 것은 이순신이 원균을 비판한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죠. 사관이 실록에 보충 설명을 해놨는데요. 원균이 어린 아들의 공로를 만들어냈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장문포해전에서 원균이 원사웅의 성과를 보고한 내용과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원사웅은 20세였으니 어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순신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순신을 처벌하는 것은 얼마나 그 근거가 빈약합니까? 원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포해전에서부터 전공 구하기에만 급급했고 이순신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포악한 성격에 부패하다는 증언이 넘쳤습니다. 이순신이 원균을 모함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실록에서 1597년 1월 기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순신을 죽이기 위해 작정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선조는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이순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휴전기에 접어들면서는 이순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을 내버리고 도망쳤는데 이순신은 백성들의 수호신이 되었으니 두렵고 질투가 났던 것일까요? 이후 이순신은 한 차례 국문을 받고 사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탁 등 여러 대신들이 사형을 반대하여 4월 1일 백의종군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한양까지 압송되었으니 이순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미처 억울할 새도 없이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석방된 아들을 만나러 아산에서 배를 타고 오던 이순신의 모친께서 4월 11일 별세하신 것입니다. 담담하게 일기를 적었던 이순신조차도 모친의 부음을 접하고 나서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도원수 권율의 군영에 가서 백의종군 해야 하기 때문에 빈소를 며칠 지키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떠나야만 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순신 장군.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97년 8월 3일 그는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는 교서를 받았습니다.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이 괴멸당하고 수군 재건의 임무를 맡은 것이었죠. 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여정을 떠납니다. 일본군을 저지할 큰 해전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균의 조선수군이 어떻게 괴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